오늘도 발빠르게 중요한 소식들, 내밀한 취재 정보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좀 소식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가장 이제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는 이 내란 세력을 어떻게 척결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또 그 중에 또 하나는 이 세력의 준동 문제. 그래서 특히나 이제 내란 속에 윤석열을 체포할 때 있어서 저지했던 대통령 경호처의 문제가 아무래도 많은 걱정과 우려를 낳았잖아요. 제대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가능하겠냐 이런 우려였는데, 일단은 뭐 경호처 차장이나 차장은 아주 뭐 핵심적으로 괜찮은 분들이 인선이 됐어요. 특히 제 스픽스에 자주 출연하셨던 네. 박관천 같이 많이 부단장님도 방송을 했죠. 들어가셨고요. 네. 예. 그런데 다만 그 내부의 이제 경호처 소식들을 들어보게 되면 이미 윤석열 김건희 때 당시에 자기 사람들로 많이 채워졌다. 그리고 이제 뭐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해서 뛰쳐나간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이 과도하게 이 충성심이 그득한 사람들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되겠냐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본부장 5명을 싹 다 이제 배제시킨 거 아닙니까? 네. 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걱정할 부분은 없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경호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1963년 존 F 케네디 미국 댈러스에서 연설하고 나오다가 이제 저격을 당해서 서거를 했죠. 예. 그때 당시에 경호팀에서도 A팀, B팀, C팀 뭐 이쪽 내부에 이제 알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에 좀 더 붙여서 경호를 해야 된다, 멀리 떨어뜨려서 좀 더 친밀하게 해야 된다 등등등 경론을 벌이고 하는 순간에 저격을 당하면서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제 서거를 한 거죠. 예, 그렇죠. 81년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DC에서 연설하다가 저격을 당했죠. 그때도 여러 경론이 있어서 우왕좌왕한 면들이 있었고 다행히 골든타임을 잘 그 이내 조치가 돼서 그때는 이제 화를 면했죠. 이렇듯이 이 경호처 내에 어떤 트러블이 있다는 건 직접적으로 국가 최고 원수 경호 대상에게 이제 해를 미치게 됩니다. 예. 실제. 요번에 보시면 초록색 그 넥타이 경호처 사람입니다. 검은 넥타이 경찰 사람입니다. 둘이 막 취임식하고 악수하고 지나갈 때 막 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세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 뿌리를 거슬러 가면 김성훈 경호처 당시에 김성훈 등등이 이제 사병화에 대해서 아주 그냥 최전선에서 일종의 이제 독려를 한 거죠. 심지어 그 배후에서 김건희 총은 이런 때 쏘라고 있는 거지 이게 뭐 무늬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식의 이제 푸시도 있었던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오 본부장이 대기발령을 받았다면 거의 모든 본부장이 대기발령을 받은 거예요. 기획본부장부터 관리, 그다음에 뭐 운영, 예. IT 아마 이렇게 다 아마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럼 거의 다 기존 스토리, 사병화 스토리에 연판장 이런 거 돌리고 강력 반발했던 몇 명 빼놓고는 다 지금 대기발령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이참에 이제 발본 3권을 해야 되는데 실무 직원들은 직업공무원으로 돼 있어서 어떤 배치에 있어서의 이 전환 배치 이런 것들로 유도가 될 것인데 이제 본부장급 이상은 아마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다른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법률적 구속력을 갖다 거부한 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법률적인 지시를 거부한 자들을 그대로 두게 되면 영이 서겠습니까? 저는 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조치가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의 취임 선서하자마자 경호처 같은 경우 특히 본부장급 같은 경우는 법률을 어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건 상식적인 것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경호의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일단 이 사람들은 내란을 다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내란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꽤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소위 그 내란의 타겟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전직 야당 당대표, 지금은 현직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가지고더라도 그들이 실질적인 어떤 법률적 위반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이 두 가지 내용만 가지고도 그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건 상식적이죠. 왜?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행정의 수반이고. 그럼 군통수권자를 경호하는 문제는 국가의 본체를 지키는 문제랑 마찬가지 문제인데 이 사람들 그대로 둔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법률적 체계
또 경호 체계상에서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타당한 조치를 좀 취했다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타당한 것을 넘어서서 사실 이제 예. 5명이 충분히 배제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5명 이외, 그 본부장급 이외에 정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직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봤잖아요. 윤석열을 체포하려고 들어갔을 그 당시에 본부장뿐만 아니고 그 본부장 지휘 체계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이 체포영장을 막은 그런 경호처 직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배제를 빨리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우리가 내란 척결을 그렇게 외쳤지만 가장 마지막까지 막혀서 무력감을 느낀 것이 바로 경호처였잖아요. 그때 저도 이제 상근 부대변인으로서 논평도 많이 쓰고 예. 그랬는데 정말 이 경호처 문제가 정말 너무 심각하고 계속 이 자리에 그대로 두게 되면 지금 우리 군 통수권자 이재명 대통령의 신변의 위협을 어떻게든 뭐 가할 수가 있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에 우리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가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그 경호처가 지금 그 채용 공고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지금 채용 공고를 할 때 이때 들어가서 가까이서 이재명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가까이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기회가 있다라는 방식으로 소문이 났다는 얘기도 예. 직접 하셨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소름이 돋았는데 그런 이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 기회에 경호처 체계를 반드시 굉장히 새로 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채용 싶습니다. 공고 같은 네. 경우에 이제 4일 만에 그 취소를 했죠. 그 정부 기관에서 채용 공고를 취소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맞아요. 그 정부에서는 정부 행정에 있어서 기본은 안정성이거든요. 그 예. 안정성, 지수성 이런 것들인데 스스로 이제 그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4일 만에 공고를 취소했다. 그럼 그걸 준비했던 일종의 이제 준비생들 입장에서 보면 청천벽력 같은 얘기고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소송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뭐 잘했다라고 보고요. 경호처가 이제 국가 원수 그리고 요인에 대한 그 안전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내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부분. 만약에 경호처가 비아폰에 대한 서버를 바로 공개를 했고 안가에 대한 CCTV 또 그 서버를 만약에 바로 공개했다 그러면 지금 재판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맞습니다. 아마 지금 내란대행 한덕수라든지 최상목이라든지 출국금지 걸렸잖아요. 그리고 국정원장의 행적 등등의 이상한 점들을 수도 없이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진작에 실체적 진실이 가려졌을 것이고 그 외에도 과연 누가 안가를 왔다 갔다 했는지 비아폰으로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김건희는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런 것들이 오픈이 되면서 수사 양상, 재판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고 내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바뀌고 이번 조기 대선의 양상도 더 훨씬 더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이들이 실체적 진실을 감추거나 늦추거나 드러내는 걸 늦추거나 하는 것들에 완전 공범화가 된 셈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더 심각성이 있다. 특히 본부장 밑에 근접 경호라든지 가족부장 등등이 있거든요. 이 부장급들도 상당히 지금 위험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발본색원이 아주 꼭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원래는 경찰 경호대가 대선 기간 동안에 경호를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그래도 이제 이 대통령실 경호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경찰 경호대가 그대로 이제 업무를 이관해서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사검증, 내부적인 인사검증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하루 정도 끝나고 나서 바로 그냥 경찰은 복귀를 했고요. 대통령실 경호처로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내부 인사 검증은 다 끝난 게 아닌 게 현실적인 거죠. 뭐 물리적으로. 그렇죠. 이제 세 분이 들어가서 총경, 경정, 경감 세 분이 이제 아마 예. 박관천 행정관께서 이제 차장이 되셔서 가서 실질적으로 아마 그 업무를 진두지하실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렇게 공직에 가셔서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이제 전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다 별도로 연락을 안 드렸는데 네. 그런 부분에 이제 해박하시기 때문에 또 총경, 경정, 경감 이분들이 가서 이제 지금 이걸 어떤 인사에 대한 기존 검증 그리고 그 동안에 만약에 내란에 어느 정도까지 가담했는지 등등을 체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시간을 갖고 검증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일단은 가장 극렬하게 저항하는데 어떤 일조를 했던 사람들 위주로 먼저 일단은 예. 스톱을 시켜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 또 하나 궁금한 게 원래 이제 그 경호 업무라고 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는 원래 경찰이 하고 있던 업무였었잖아요. 근데 박정희 때 이게 독립
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이제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63년도에 아마 생겼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존 F 케네디 그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박정희 때 이게 대통령 경호처가 독립돼서 이게 나오게 되면서 너무 지나치게 사병화됐다. 권력이 또 비대하게 좀 집중된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올해 1월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단합해서 이걸 이제 경찰로 다시 이관하는 걸 추진하는 입법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대통령의 경호처를 좀 경찰로 이관을 해야 되는 것과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 세 분은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볼 때 그 부분 관련해서는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경호처 자체가 진짜 문제인 건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건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아는 문재인 정부 때 경호처 같은 경우는 그 경호처 직원들이 신입으로 뽑히게 되면 예. 그 시민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민주적 소양을 갖춰야 되는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춰야 되는가라는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거기 3년 동안 강의를 가봐서 아는 가르쳤는데 상당히 예를 들면 전문적인 요원, 훌륭한 요원들 갖다 선택을 해서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경호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준비돼서 그다음에 대통령의 철학에 맞게 잘 운영되면 좋은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특이성이란 부분들이 경호처를 갖다가 아니면 경찰로 이관할 것인가의 문제로 가는 것이 많은지 안 많은지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원론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경찰이 실제적으로 경호를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경호처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우리나라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쉽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좀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논의가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관천 차장으로 가셨으니 내부에서 그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시간을 갖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걸 빨리 넘겨야 된다라는 식의 문제만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인데 사실 경호처가 문제다. 경호처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경호 인력들이 굉장히 고급 인력이고 굉장히 훈련도 많이 받고 이 국적 철학이나 본인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은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호처가 문제가 됐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김건희 라인에 김건희를 등에 업고 김건희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을 3년 동안 탑재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그 김건희가 지키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의 사병화로 지금 동원이 됐던 것이지 사실 경호처 자체 문제라고는 좀 더 다시 좀 시간을 두고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세미나에도 참석을 해봤는데요. 경찰로 경호를 돌리고 하는 부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경호처 경호에 대해서 불신이 있고 사병화된 거에 대한 아주 엄청난 우려와 어떤 폭발하는 민심 이런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경찰로 완전히 가는 게 과연 쉽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반대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그 경찰에서 발표하신 분께서는 서운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제 전 세계에서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 경호처를 둔 나라가 4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랑 주로 북유럽 관련되거나 이쪽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경찰 경호를 얘기할 때 북유럽의 케이스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북유럽이 아니라 스탄자 들어가는 국가들이 직할로 돼 있고 북유럽 경호를 이제 예를 많이 드는데 특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군과 경이 함께 외곽을 경호하는 체제고 안에 이제 내부적인 거를 경호처가 하는 체제입니다. 즉 군과 경을 같이 동원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남북 대치 상황 특수성과 분명히 연관이 돼 있겠죠. 그러면 경찰로 이관했을 때 현재 63년도 이후로 쭉 이렇게 경호처 체제로 오면서 경찰 내에서는 요인 경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분이 50여 명밖에 안 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했지만 지난번에 그 사태가 났을 때 물어봤을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전문 인력을 흩뿌리거나 조직을 개편해서 새롭게 군까지 동시에 동원하는 시스템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어 무기 체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노하우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를 다 고려했을 때 결국은 좀 전에 대변인님 잘 말씀 주셨는데 그들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만들고 즉 그들이 이제 개선안과 등등에서 발표된 것처럼 예를 들어 경호처장을 국회 통제를 받게 한다. 단 한 번도 국회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 출석하게 만들고
감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외부 개방형으로 하고 임기제로 못을 박아서 아주 객관적으로 내부 투명성, 감사를 하게 만들어서 혹시라도 이상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사병화가 못 되게 만드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의 어떤 대한민국 특수성 시스템으로 보면 경찰로 완전히 이관한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경호처라고 하는 건 매번 취약한 구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가 안 돼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매우 외외적인 조치들을 많이 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호처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독자성에 대통령의 독특한 독자성이 결합되게 되면 항상 저렇게 튈 수 있는 경호처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특수성, 소위 이제 분단된 상황이라고 하는 특수성, 그 다음에 군경이 합동으로 대통령을 경호해야 된다는 문제점, 이런 특수성에 결합되는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의 사례가 등장한 거죠. 과거에 뭐 군사독재 시절에야 독재 권력의 대통령의 권한을 빙자해서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이 농단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독재 양상이라고 한다면, 민주화된 국가에서도 그런 일이 일단 윤석열 정부하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경호처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이든 아니면 어디든 상관없이 이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되면 언제라도 소위 윤석열 같은 존재가 등장하게 되면 경호처의 상층 라인을 바꿔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저항했지만 많은 분들은 저항했죠. 그 체포영장이 들어왔을 때 스스로 예를 들면 경호를 갖다가 아예 방기하는 방식을 통해서 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를 들면 아주 예외적인 사례인 거죠. 만약 그것이 실행되는 일이 벌어져서 그 당시에 실제적인 예를 들면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란이 발생했는데 또 내란 사태 이후에 그것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것, 거의 내전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특수성 플러스 민주적 통제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좀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안 그렇게 되면 한쪽 면만 강조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내부적인 모순을 갖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말씀하신 신영환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만 덧붙이고 싶은데, 지금 경호처를 뭐 경찰로 이관하느냐, 어떻게 민주적인 통제를 받느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경호를 그 본분에 맞춰서 충실히 잘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경찰로 이관한다, 뭐 어떻게 시스템 바꿔야 된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놓고 계속 왈가왈부하다가 진짜 필요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경호의 문제를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없이 완전 완벽한 경호를 먼저 체제를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엊그제 바뀌면서, 수뇌부가 바뀌면서 그 부분은 이제 걱정할 그 레벨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민주적 통제에서 이제 제가 대표적인 예로 경호처장을 이제 국회 통제를 받게 만든다, 국회에 출석하게 만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케이스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게 경호 3부장, 남땡땡 그 3부장이 굉장히 양심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김성훈 차장이 징계위원회를 열었죠. 그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6명의 아마 징계위원회 있을 건데, 3명을 내부자로 하고 3명이 외부자로 돼 있었을 겁니다. 정확한 규정이 뭐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 외부자 3명도 결국은 다 경호처를 거쳤거나 경호처의 그 주도권을 진 사람들에 가까운 인물들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객관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심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땐 징계받지 않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민주적 통제 정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아무래도 이런 얘기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지금 끝나지 않은 내란 행위에 대한 그 공포 때문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와중에 내란 수괴인 윤석열 오늘 6차 공판을 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나 뭐 아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냥 뭐 지지자들한테 뭐 여튼 미소 정도를 날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관심이 드는 부분은 그런 거죠. 이를테면 사법부의 인식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내란 종식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맞춰서 이재명 정권이 탄생을 또 했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소위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던 소위 사법 집단에 대한, 그러니까 스스로도 뭐 자성을 해야 된다는 어떤 판단들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 때는 이 검찰 권력이 전방위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사법 권력까지도 이제 침범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는 이에 대한 어떤 피로감들이 상당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법원의 독립성이라든가 재량권을 조금 더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이제 법원에서의 기류 변화가 좀 있습니까? 법원에서 기류 변화요? 예. 제가 볼 때 법원에서 기류 변화는 없겠죠. 저는 법원은 그러니까 법원의 자정을 요구하는 건 저는 좀 우리가 법원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원이라고 하는 데는 제가 지금까지 보면 특수계급으로 존재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법원들은 자기들이 예외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기들은 정치에 개입하면서 정치에 되게 예를 들면 떨어져 있는 객관적인 존재자처럼 보였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국회가 해야 될 몫인 거죠. 네. 검찰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어떤 형태로든 제도 개혁을 하려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입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국회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저는 국민 여론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민주당에서는 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검찰 개혁이든 그다음에 사법 개혁안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입법 과정으로 발의가 된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방침을 빨리 정하고 그 방침을 정한 다음에 야당과 뭐 협의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냥 갈 수는 없는 거니까. 하지만 야당과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협의할 수는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입법의 속도를 빨리 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정한 부분과 관련해서 충돌과 갈등은 예상된 거다. 그것들을 두려워하면 저는 사법개혁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내란이 친위구테타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박기 다 있다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미 알이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진 빼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장관 최종적으로 임명하는데 190일 정도가 걸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건 더 심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조치이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나 속도를 내냐에 따라서 소위 친위구테타적인 성격인 내란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고 거기를 조직적으로 예를 들면 붕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사법개혁은 매우 속도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그런 생각 작정하신 거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큰 걱정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한 축의 전면적인 구조 개편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초반에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번 민주정부가 뭘 실패했냐면 초기에 저항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흐지부지 된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타협하는 지점들이 되게 많았죠. 전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타협할 지점을 제외하고 원칙을 정확히 알맹이 정확히 줘야 된다. 이 알맹이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지율에 약간의 저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건 원칙적으로 밀고 나가는 태도들을 지금부터 보이는 게 중요하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상관없이.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법개혁을 정말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법법 내에서도 좀 받아들여진 것 같고 그게 좀 조급함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일단 이 사법부에서 연일 입장문을 막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론의 장을 마련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기사로 내보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는 그 취임 선서 때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번째 의자에 앉아서 대통령이랑 악수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사법부도 뭔가 개혁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느껴졌을 것 같고 그래서 자꾸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가 국민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자꾸 던지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법개혁이라는 큰 과제 앞에 우리가 주저함이 없이 어쨌든 사법부 내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를 서로 협의해야 된다라는 기류가 같이 공론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늦추지 않고 지금 20, 30년 동안 요구되어 온 이 사법개혁을 우리가 늦추지 않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